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계속 오류도 있고 목소리도 계속 제가 울리고 해서 수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차분히 여러분들이 사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으로서의 사례 관리라고 하는 한 파트와 사례 관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로 구분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사례 관리의 개념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자면 사례 관리는 영어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사례 관리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례 관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 혹은 단일한 문제를 가지는 클라이언트들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클라이언트는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서비스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는 실천 방법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례 관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새로운 방법론이냐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어떤 특정한 대상 집단을 위한 직접 서비스 실천과 간접 서비스 실천을 통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거나 하면은 그 내용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이 보통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이라고 해서 직접 실천은 직접 상담자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하게 되는 실천 방법이고 간접 실천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옹호 활동을 펼친다거나 혹은 특정한 정보들을 받아서 의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례 관리의 개념 안에는 다양한 서비스 실천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통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 관리가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냐를 생각해 봤을 때 1990년대 이후에 주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정신보건 분야에서 사례 관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는 오늘날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사례 관리가 확대 보급된 이후로 첫 번째 내용을 보실 수 있겠는데 한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나라 내에서 전쟁 상황이 있었어요. 전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기반 시설이 그만큼 많이 파괴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거나 혹은 대부분 전쟁에 누가 나가죠? 남자분들이 나가서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회에 많이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예요. 노인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부분 시설이라고 하는 것, 시설에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시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시설 안에서 여러 명을 모아서 생활하게끔 할 것이 아니라 탈시설화하고 지역 안에서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재가복지 프로그램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랬을 때야만이 그 사람도 지역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나 혹은 지역 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 같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시설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사회로 다 돌려보냈어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혹은 정신장애인이든 뭐 나아가서는 아동이든 다 이제 지역사회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이렇게 노약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옆에서의 도움들, 그러니까 필요한 도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막상 지역사회로 가고 나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나 대부분 만성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앙집권적 서비스에서 지방분권적으로 전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보통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것들도 지자체 단위에서 보통 세우거든요. 시 단위에서 세우고 구 단위에서 세우고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서도 세워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를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또한 복잡화되어 가는데 반해서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야에만 좀 몰입되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존 체계에서의 미흡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지점이 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단편성이나 특정한 범주적 분류에서는 벗어나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 간의, 공급 주체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 안에 있는 동주민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런 행정복지센터와 그 지역 안에서의 보건소 아니면은 사회복지 기관들,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기관도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 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확대되면서 사례관리 또한 좀 확대된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 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극대화하게 되면서 이제 사례 관리의 중요성 또한 더 강조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례 관리의 특성들을 한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제 블렌디드 러닝 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단순하게 정보만 줘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취업 시장에 나가고 싶은데, 아니면 취업과 관련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데 내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모른다거나,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이고 새롭게 일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보통 세일센터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 직업 훈련, 취업 지원 기관이에요. 그런 곳들에 대한 정보만 알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굉장히 길고 오래됐고 만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클라이언트 특성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혹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례 관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과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점을 두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사례관리의 목적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정과 점검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그렇게 주되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지만 사례관리의 과정에서 조정과 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과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넘어가서 다섯 번째 사례관리의 특성은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다양한 지원 체계의 광범위한 서비스의 활용을 특성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자원 체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혹은 직장 환경이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수준이나 질, 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을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지원 체계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예시는 다문화 가정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 방문과 같은 출장 원조나 안내, 의뢰 등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웃리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런 그러니까 보통 잠재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물리적 접근성이 되게 떨어진다거나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거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연로한 독거 노인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직접 그 기관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그 가정에 방문해서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연계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클라이언트와의 적극적인 접촉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각자의 욕구를 개별화해서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개별화의 원칙, 자기결정권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대상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 청소년 또는 청년과 같은 특정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단 특성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개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보다 그 사람의 의견, 클라이언트의 의견,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실천 기술과 지역사회 실천 기술을 통합한 형태이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이미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을 통합한 형태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왜냐면은 이 한 사람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끌어다가 통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는 형태가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목적은 앞에서 나온 사례관리 특성이랑 사실은 좀 내용이 유사하긴 한데요. 각각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보호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보호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앞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호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보호의 연속성은 보통 횡단적 차원과 종단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횡단적 차원의 보호의 연속성은 뭐냐면 특정한 주어진 시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시점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횡단적 차원에서의 보호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한 1년에서 3년 정도 동안 그 사례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랬을 때 1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봤을 때 그 기간 안에 클라이언트가 갖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와 신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쫙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횡단적 차원의 보호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단적 차원의 보호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그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인의 욕구에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욕구가 변할 수 있잖아요. A 욕구에서 B 욕구로 변할 수도 있고 혹은 A라고 하는 욕구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춰서 보호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그 종단적 차원에서의 보호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 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보호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클라이언트가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되면은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사례 관리자 도움 없이도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여기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유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서비스의 통합성인데 이거는 일단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기도 하고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고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 자원 그리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서비스 통합성이 또 다른 사례관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뭐냐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이용 가능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그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원 자체가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엄청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그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나 저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그 정보는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실제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 제고는 결국에 사례관리자 혼자 사례관리를 하지는 않고 대부분 팀을 이뤄서 한다든지 팀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대부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평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례관리 과정이 어떠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얼마나 성과가 났느냐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의 과정과 성과를 주요한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배분했느냐, 나아가서는 서비스는 적합하게 제공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평가의 중요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풀어보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서 직접 풀기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보시면 사례관리에서는 1번 통합적인 방법을 활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이게 지금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데, 쉽게 말해서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을 결합한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도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4번 보시면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론과 전혀 다른 실천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틀린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례관리는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떠한 경향성이라든지 학문적 경향성, 이런 것들이 종합되게 되면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론들을 믹스해서 통합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관의 범위를 넘은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제공과 점검을 강조한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점검과 조정 이 내용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1번 보시면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및 역량 강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로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그리고 계획, 사정, 연계, 조정, 점검의 순으로 제공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 100% 맞는 것부터 걸러볼까요? 100% 맞는 건 뭐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이건 결국에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2번 빼고 3번 빼고 5번 빼고 나머지 1번과 4번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전의 순서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계획하고 사정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직전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사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바뀌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겠고요.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서비스를 다 제공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된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복된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통합될 필요가 있거나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얘네는 더 심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1번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 실천론 1급 시험에서 나온 문제들을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서 이것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속어법으로 3개가 빠지고, 그리고 계획과 사정이라고 하는 것의 단계만 보더라도 얘가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사례관리 기능입니다. 이 사례관리 기능은 제가 이미 블렌디드 러닝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사례관리 기능을 총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일단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비공식 보호체계. 여러분 비공식 보호체계는 뭐였죠? 가족,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
뭐 자조 집단 아니면은 뭐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공식 보호 체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과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 그리고 사례관리 기관들 간의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상담과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옹호 기능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정말 간략하게만 좀 훑고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 그 블렌디드 러닝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거라서 보시면 필요한 서비스의 연결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자원과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공식 기재와 비공식적 기재를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기재와 비공식적인 기재의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 보호 체계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 촉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공식 보호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둘러싼 어떤 자원들인데, 공식적인 자원들은 직접적으로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전문가, 상담사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기초생활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체계라고 한다면,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안정, 뭐 건강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원 체계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기관들 간의 조정 기능은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들과 협정을 맺어놓거나 혹은 조정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례관리 효과성을 높이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간 상호 협정은 프로그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중간에 한번 뭐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할까요? 그랬을 때 뭐 경제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한국은행이랑 무슨 협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 코스가 들어가면 더 좋겠는데? 라는 의견 하에 지역 내에 있는 뭐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의료보건, 제가 갑자기 의료보건이라고 했는데 의료사회복지사하고 연계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례관리 기관들 간의 조정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상담 기능은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 나아가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비공식적 체계에 대한 어떤 뭐 상담이나 지원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뭐 고립감에 대한 압박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문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의 기능들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 기능은 사례 관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가지거나 혹은 자원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연계를 해주든 혹은 소개를 해주든 정보를 알려주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문제 해결 기능 안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옹호 기능이 있는데요. 옹호 기능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집단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옹호 기능입니다.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 혹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정책에 대한 교체를 제안한다거나 법 개정 같은 것들을 이제
밀어붙이는 활동 등이 보통 옹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 본인이 일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회사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사례관리자는 그 발달장애인을 대신해서 중재한다거나 혹은 교섭한다거나 뭐 협상하는 등의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는 부분은 사례관리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제가 좀 추가를 한 내용인데요. 사례관리 구성 요소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있고 두 번째 사례관리자 그리고 사회자원과 과정, 운영 체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대하게 되는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제공이라든지 혹은 뭐 간단한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과 동기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보통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래 그 대상자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위에 위치한 사람일수록 좀 더 간략한 간단한 어떤 개인만으로도 좀 해결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개입하면 되냐면 한 1회성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들이 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직업 훈련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 센터에 가보시면 돼요. 이 센터에 어딜 가셔서 뭘 찾아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나는 이런 자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개인과 가족의 특정 영역의 기능 향상이나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관의 단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상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각 그 대상자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서비스의 목표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존감 향상이 됐든 부부관계 향상이 됐든 혹은 부모자녀 관계 향상이 됐든 아니면 의사소통 기술 향상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그 각 서비스의 목표에 따라서 개인과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주요 개입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이제 잠재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부터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이 잠재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이고 만성적인 욕구 미충족 상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의 어떤 삶을 회복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지 수준의 향상 들이 요구되는 클라이언트들이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만성적인 욕구 미충족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냐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사례관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례관리 대상자인데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기관의 사례 운영 지침에 의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클라이언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동의한 클라이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례관리 유형 구분에 따라서
사례관리자가 그냥 업무를 실제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지원 대상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위기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긴급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그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위기지원 대상자들은 긴급한 사회적인 지원이 없다면 개인과 가족의 물리적 안전,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이용 기준을 다 일일이 적용한다기보다는 최단기간 안에 그 가족이나 개인이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통 되게 급박하게 위기에 처한 가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당장 살 곳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당장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박하고 직접적이고 빠른 지원들이 이렇게 확 요구되는 사람들이 보통 위기 지원 대상자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짧게 잡아요. 이 위기 지원 대상자들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개입 기간을. 그래서 그 위기를 빨리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어떤 방법이 된다. 그리고 나서 약간 안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살 집이 뭐 정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사례관리 대상자로 편입을 시켜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례관리자가 있는데요. 사례관리자를 우리는 총 3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사례관리자들에게는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을 대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같은 것들이 요구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를 위한 역량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슈퍼비전 체계는 말 그대로 상사를 보통 둬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사가 있고 그 상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했을 때 물론 팀회의나 이런 것들도 거치지만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럼 이번엔 이런 접근을 시도해 보겠다. 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했을 때 이것은 적합하다 아니다. 혹은 어떠한 자원이 있다와 같이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유용한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슈퍼비전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와 이제 파트타임 사례관리자, 준 사례관리자로 구분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자나 파트타임 사례관리자가 모두 다 역할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뭐 다른 것은 파트타임 사례관리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만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빠지는 사례관리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것이 있고 준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아니라 저위험 사례관리군들도 있거든요. 이런 대상자들을 사례관리 한다든지 또는 사례관리에 대한 행정지원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라고 볼 수 있고 사례 관리자와 파트타임 사례 관리자의 역할에서 보시면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로 구분을 해놨는데 직접적 역할은 말 그대로 상담자나 아니면 교육자 같은 역할이에요. 아니면 정보 제공자, 조력자 이런 역할들이 보통 직접적 역할에 해당이 되고 간접적 역할은 뭐 조정자, 옹호자 아니면은 중개자 이런 역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자원들을 잘 조직하고 연계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사례관리에 있어서 간접적 역할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꽤 강조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 실천 과정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설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 역할의 중요성이 좀 이제 강조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사회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그 역량 강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식적인 자원의 어떤 자원 맵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하겠지만, 비공식적 자원, 즉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자원봉사자, 동료, 뭐 혹은 지역사회 안에 뭐 종교기관 이런 곳들과의 어떤 개발과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맵은 각 그 지자체마다 제시하는 곳들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 자원 맵 같은 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례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계할 만한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더라도 그 사람과 연계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뭐 보건소가 어디 있고 뭐 함께 이 사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누가 있고 의료사회복지사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공식 자원의 개발과 연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례관리 구성 요소는 과정인데, 사례관리는 체계적인 실천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은 사회복지 실천의 그 과정 또는 단계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이 보통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사례관리의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파트에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체계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복지관에는 사례관리팀 혹은 통합사례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전문 슈퍼바이저나 솔루션위원회,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사례관리지원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보통 이 운영 체계를 조직 내부 체계와 외부 협력 체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내부 체계는 뭐냐면 결국에는 팀 간 협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팀에서 가족복지팀에, 혹은 사례관리팀에서 뭐 또 다른 무슨 뭐 여가 관련된 팀에, 문화여가 팀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게 되는 문제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관 안에서 팀 간의 협력을 얼마나 잘 이루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조직 내부 체계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외부 협력 체계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기관과 외부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 뭐 보건소, 고용지원센터,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부터 여러분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제가 예시로 들었었는데, 그 위기가구 솔루션 회의하는 방송이 예전에 있었어요. 통합사례 관리하는 프로그램. 근데 그 정보를 생각보다 좀 찾기가 어려워서 비슷한 예시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통합사례 관리 어떤 운영 체계나 아니면 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지를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남편의 외도와 잦은 수감 등으로 1년 넘게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 만성적인 생활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A씨와 어린 두 자녀에 대한 솔루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 생계비 주거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률 지원 상담을 통해서 이혼이라든지 자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관리 대상자의 경우에 지금 주거지에서 퇴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LH 주거복지지원 사업단하고 연계해가지고 긴급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와 양육, 이혼 등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됩니다. 주거적인 부분이 가장 컸는데요. 긴급주택 신청이랑 공공임대 신청을 통해서 주거적인 지원에 연계할 예정이고요. 또 고용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취업성공 패키지랑
사회관리랑 취업상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산시 드림스타트 센터 연계하고 교육적인 부분 지원해서 연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3월 개소한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한돌봄센터에서 관리한 사례만 해도 2,700여 건. 삶의 의욕을 잃었던 대상자들은 무한돌봄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대상자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기가 해소되고 또 밝게 지내시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무한돌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화 사업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방문 서비스의 날은 복지, 보건, 일자리, 법률 상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매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무한 보듬이 사업, 저소득 가구의 이사와 청소를 돕는 무한 나름이, 무한 크리미 사업은 관내 기업 및 후원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오산시는 28일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에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그 통장, 협의체위원, 그리고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그런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사례 관리를 동해 맞춤형 복지팀까지 연계하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상주하고 있는 법률 닥터를 활용해서 저소득의 법률 자문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통합사례 관리 부분에서 정부 합동평가 1위를 차지한 오산시. 절망에 빠진 위기 가정에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와 함께 오산시는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OSTV 권멸신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외부 협력 체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사례 관리에서는 이렇게 다른 자원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연결이나 조정, 중개와 같은 역할들이 그런 간접적 역할들이 훨씬 강조가 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좀 발견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사례관리자가 갖게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이전 우리 블렌디드 러닝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사례관리자의 역할 첫 번째는 사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확한 문제는 무엇이고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특히 이 긍정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어떤 사정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나 혹은 강점을 사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점 관점 혹은 임파워먼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획자는 말 그대로 좀 더 통합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잘 계획하는 역할을 맡아야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례 계획뿐만 아니라 치료나 서비스 통합, 그리고 기관 협력, 서비스망 설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는다라고 볼 수 있고 상담자는 앞서서 우리가 상담 기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중개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소정의 사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다든지 혹은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또 두 가지 역할이 더 나오는데요. 조정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원조자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욕구를 사정하고 원조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조정이나 타협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어떤 갈등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갈등에 대한 경감뿐만 아니라 지지망들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특히 비공식적 지지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나 혹은 이웃, 지역사회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증진시킬 필요의 책임들을 이제 조정자의 역할에서 맡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사실 평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래서 효과적이었냐 아니냐 또는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느냐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역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도 역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이제 등장했었던 문제입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하지 아는 역할은 무엇인가,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내용을 보시면 사례관리자는 알코올과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면담했고 알코올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면담해서 알코올 치료와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건 어떤 역할에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상담가의 역할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일단 1번을 제외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자활센터의 이용 방법을 설명했대요.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교육자의 역할도 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의 배우자 5명을 집단으로 구성해서 알코올 중독의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해서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지역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정보 제공자의 역할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했다라는 지점에서 중개자의 역할 또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와 그 주변의 어떤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에 중재하는 역할은 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원래 그 블렌디드 러닝에서 사실 사례관리의 단계라고 하는 것들을 총 6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실행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단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굳이 엄청 크게 다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대상자 선정해서 면접하고 뭐 동의하고 계약한 뒤에 사정하고 계획 수립 과정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실행, 평가, 종결과 사후 관리까지의 과정들을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례 관리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이제 만들어 보게 되면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사례관리팀에서 초기 면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초기 면접은 누가 담당한다? 그 기관에서 사례관리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담당 사례관리자가 이 초기 면접을 맡는 거죠. 그리고 나면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확한 문제는 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를 사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끝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역할들은 보통 사례관리팀에서 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담당하게 되는 관리 대상자가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의 문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 수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 그 욕구에 대한 충족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개인 사례관리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사례관리팀을 통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외부 체계로는 사례관리 네트워크나 솔루션 위원회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례관리 팀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용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갖게 되는 어떤 책임의 범위가 또 있거든요. 클라이언트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을 받는 거죠. 이거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받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서비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이 조정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의 점검 및 재사정, 평가와 종결을 거쳐서 마지막에 필요한 경우에 사후관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의뢰라고 하는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거나 혹은 연계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연계를 하거나 혹은 아예 우리 기관보다 다른 기관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의뢰를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단계를 조금씩 더 이제 면밀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랬을 때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의 내용을 보시면 사례관리 대상자는 스스로 찾아오거나 타인에 의해서 의뢰되기도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찾는 일, 여기서는 리치아웃이라고도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여러분 방송이나 혹은 우리들 자료나 이런 곳에서 보다 보면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을 늘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대상자를 충분히 그러니까 발견했다 혹은 대상자들이 충분히 서비스 접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V에서는 종종 주변에 어떠한 도움 체계가 없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그 기사나 혹은 방송들이 나오곤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한마디로 어떠한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정 때문에 실제로는 대상자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최근에 늘 강조하는 대상자 중에 하나는 바로 중장년 1인 남성 가구들인데요. 남성 가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어떤 비공식 자원 체계가 좀 여성에 비해서 부족한 특성들을 띄어요. 한마디로 친구가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딱히 도움을 어디에 청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아예 성격상 잘 청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심한 경우에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어떤 식의 사업들을 많이 하냐면요. 그런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행복센터라고 하는데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행복센터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거기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역사회보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분들하고 동보장 협의체도 있고 읍면
보장 협의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고시원을 쫙 한번 돌자 해서 그 고시원에 가서 뭐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혹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고시원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그걸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러니까 전수조사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사례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사례 관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 보통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고 요즘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보통 복지관에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팀을 꾸려서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숙련된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의 이제 뭐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초기 면접은 대상자 가구의 여건이나 주요 문제, 요구나 욕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사회복지 대상자 유형에서 어디에 해당되고 이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사회복지 대상자와는 다르게 초기 면접, 그 사례관리에서의 초기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례회의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팀제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기 면접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초기 면접지의 예시입니다. 보시면 이제 접수 번호와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고 뭐 일시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했냐, 가정이냐 혹은 기관에 내방했냐, 이외의 지역사회 기관이었냐 혹은 전화였냐, 누가 면접에 참여했느냐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면접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의 그 대상자는 누구이고 이 사람의 현재 상황들은 어떠한지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호 구분이라고 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의료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거 상태를 보시면 뭐 자택이나 전세, 월세, 만약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있는지 뭐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 사항을 적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동거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적도록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요. 혹시 만약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관련된 정보들은 간략하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진술, 즉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또 적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저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거나 혹은 둘째 아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얻고 있어서 입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천식 기계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핸드폰이 고장나서 개통을 하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핸드폰이 여러 회사에서 개통돼서 미납금이 300에서 500만 원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면접자 평가를 통해서 이 가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 대상에서는 긴급 가구냐 일반 가구냐를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비대상인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나 연계만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면접지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 동의와 계약 절차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기 면접을 한 뒤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우리와 같이 이 사례 관리 과정에 동참해서 필요한 어떤 의무나 혹은 책임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와 관련된 계약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무엇일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약서 예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사례 관리 동의서 양식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사례관리 동의서인데 보시면 본 사회복지기관의 사업 및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목적 이외에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비밀 보장의 어떤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관장이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그 아래에는 이제 실제 그 대상자가 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들을 쓰고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 관리 동의서의 양식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예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거나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와 사례자가 함께, 사례 관리자가 함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 그리고 장애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들을 판단하는 어떤 시점이 바로 이 사정 단계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 단계에서는 사례관리 사정표라고 하는 것을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초기 사정지 혹은 뭐 초기 면접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기도 해요. 그걸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시를 잠깐 보시면요. 이런 식의 예시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개인 수준의 욕구가 있고 또 가족 수준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의 욕구라는 식으로 욕구 수준을 몇 가지 이제 나누어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되는데 뭐 개인 수준의 욕구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1부터 7까지 총 7가지 문제에 대해서 잡는 거죠. 그랬을 때 기타 의미 있는 욕구가 가장 크다. 여기 앞에 예시에서 본다면 핸드폰 미납금이 300에서 500만 원이나 있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핸드폰 명의도용 신고하고 법무법인의 어떤 변호사와 연계하는 일들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한다거나, 두 번째는 그 개인 수준의 욕구로서 신경정신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치료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본다거나 혹은 여기서의 장애물들은 뭐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쭉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관리 사정표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척도 종류로 가계도나 생태도를 활용하고 사정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한 줄 정도로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례관리 수준을 긴급이냐 집중이냐 일반으로 나눴을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집중이라고 해서 긴급이나 위기가구까지는 아니지만 집중적인 어떤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라고 간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계획 수립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은 사정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기반을 두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 변화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그 종결과 관련된 종결 및 평가 관련된 문제에서도 계속 평가 목표를 제시한다거나 뭐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평가 단계에서 하는 일이라고 나온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틀린 거다라고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통 등장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방법으로서의 서비스 패키지, 한마디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원이 우선적으로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어떤 뭐 정신 어떤 치료, 신경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엮어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해가는 논리적인 과정이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라고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예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시된 욕구와 합의된 목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데 그랬을 때 이 사람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가 함께 합의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리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빈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같은 부분들을 정하고, 그랬을 때 담당자가 누구로 할 것인지 내부 담당자와 외부 담당자를 정하고 그 건에 대한 개입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평가와 관련된 부분까지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 명의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고, 우울증 치료를 유지하는 것은 누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도울 거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과정이 있는데요. 실행 과정은 말 그대로 서비스 연계라고 해서 사례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나 그 가족을 위해서 수립된 서비스 어떤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제공한다거나, 혹은 뭐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의뢰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때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전에 그 점검과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점검은 뭐냐면 여러분,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 강점은 무엇인지까지 파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개입 계획까지 잘 세웠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까지 연결이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장애물들 때문에 갑자기 효과성이 떨어진다거나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과 조정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검은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점검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까? 혹은 재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욕구의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는 없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반응이나 만족도의 수준은 어떠하지? 나아가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돼서 종결해도 되겠는데 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조정이 무엇이냐를 보면, 조정은 수립된 계획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각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향을 향해 정렬될 수 있도록 전체를 지휘하는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통 조정하고 하냐면요. 그 예시를 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신청했을 때 그 연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생필품 지원은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이후에 확인해봤더니 지원됐더라. 그리고 뭐 건강관리 같은 것도 질병관리 진행했고 해보니까 만성질환이 악화돼서 앞으로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겠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원금 지원 같은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후원금 대상자로 추천은 했는데 문제는 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교회 출석을 통해서 교회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점검 현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평가를 해야 하죠. 그렇죠? 평가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례관리 평가에서 유난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만 100%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주변의 가족이나 혹은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외에 다양한 대상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실천 효과가 이용자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기관이나 지역사회 수준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이용자 한 명만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기관 전반과 그리고 그 지역사회 수준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리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을 하니까요. 그리고 실천 과정의 역동성에 의해서 평가 활동이 사전 계획대로 충분히 실행되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또는 그러니까 뭐 재사정을 해서 뭐 다른 서비스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얽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한꺼번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평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획한 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종결 및 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사후 관리 그 종결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 전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사례관리 평가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들이 대부분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결과들, 한마디로 뭐 의뢰를 한다거나 혹은 사정 및 개입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종결이 된다거나 하는 과정들을 따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사례관리 종결 보고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종결을 하게 됐는데 종결의 사유를 보시면 2주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공된 서비스의 총량을 봤을 때 뭐 상담을 어느 정도 진행했고 뭐 그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었다. 개인 수준과 가족 수준에서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초기 상황은 이랬는데 종결 상황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자 의견은 어떠하고 사후 관리 계획은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례관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다른 양식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의 그냥 예시가 있겠구나 이렇게 종결 보고서를 쓰는구나 정도만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관리를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직접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저희가 수업 시간에나 아니면은 뭐 쪽지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셔도 좋겠고 사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다루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 자료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수업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울리지 않는 목소리와 깨끗한 그 뭐랄까요 인터넷 환경으로 깨끗하다기보다는 잘 운용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